야, 이거 맛있겠다. 이걸로 시켜. 박 씨는 오랜 친구 앞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친구는 메뉴판을 펼치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박 씨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너도 좋아하지? 물어보긴 했지만 이미 주문을 끝낸 뒤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박 씨가 젓가락을 뻗으려고 하면 그릇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신이 나서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여행 다녀온 이야기. 박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나 요즘 돈 쓸 때가 많아서.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거의 먹지도 못했는데요.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날 이후로 친구의 연락이 오면 피하게 됐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말로는 100번 친절하다가도 밥 한 끼 먹을 때 본성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엔 과묵하지만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주변을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도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거창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는 모습, 대하는 태도, 사소한 습관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평생을 공부와 백성을 위한 개혁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38의 나이에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권력도 명예도 없이 오직 책과 글로만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사람도 있었고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라고요.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 먹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문제는 똑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오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큰 자리에서 거창한 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순간, 특히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드나요? 반찬을 골고루 나눠 먹나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집어 먹나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식대로만 먹나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갑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오자마자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새우가 나오면 새우를 자기 앞으로만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식탁에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배려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에서 만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물이 떨어지면 먼저 채워주고 반찬이 멀리 있으면 가까이 옮겨주고 나이 든 어르신이 계시면 먼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친절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 관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조용히 찾아가서 돕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없이 도왔습니다. 식탁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가 그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밥 먹을 때 불편했던 사람, 반대로 편안했던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정약용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배려는 말이 아닌 행동이다. 입으로는 100번 친절하다고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곳입니다. 배려라는 건 큰 희생이 아닙니다. 함께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권하는 것,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우리 진짜 친한 사이잖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그 친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주문했습니다. 박 씨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너도 괜찮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미 주문을 끝낸 다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친구는 신이 나서 먹었지만 박 씨는 물만 마시며 시간을 때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배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친하잖아.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불편하지 않게 먼저 물어보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은 말로만 위로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말은 별로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먼저 계산하려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도 말없이 옆에 있어줍니다. 배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 정약용은 절제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봤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절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 비싼 메뉴가 있어도 함께 먹는 사람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오랜만에 자녀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메뉴판을 보더니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자기 가족 것만요. 최 씨가 오늘은 내가 낼 건데 다들 먹고 싶은 거 시켜라고 했지만 그건 예의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날 이후로 큰아들과 외식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부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 문제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선을 넘습니다. 반대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식사 모임에서 늘 맨 마지막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게 더 편해요라고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소에도 욕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셨습니다. 식탁에서 보이는 절제가 그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식사 자리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실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 씨는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 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참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웃음도 많고 우리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요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몇 분이서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나 하면 어떨까요? 정 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첫 모임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김 어르신이 정했습니다. 괜찮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는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형님이 내세요. 다음엔 제가 낼게요. 정 씨는 좀 당황했지만 첫 모임이니까 하는 생각에 계산했습니다. 금액이 제법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때도 똑같았습니다. 김 어르신이 또 장소를 정했고 또 비슷한 수준의 식당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김 어르신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 씨가 계산을 끝낸 후였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또 내셨네요. 다음엔 꼭 제가 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항상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정작 계산할 때가 되면 자리에 없거나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더 불편한 건 식사 중 태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늘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집어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결국 그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그러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친구였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식탁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자기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씨는 명절 때마다 고민이었습니다. 시댁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식사 내내 며느리인 이 씨만 불러댔습니다.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치워, 물 좀 따라줘.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습니다. 이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누이가 결혼해서 친정에 왔을 때는 더했습니다. 시누이는 손님처럼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이 씨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도 자기 아이들 밥은 이 씨가 챙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느 명절, 이 씨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턴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면 안 될까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시댁에 가야지. 이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기 딸만큼은 이렇게 키우지 않겠다고요. 식탁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요. 그게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 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식탁에서 배려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에서 존중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내 자식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교회 장년부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식사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만 되면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집어먹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없으면 투덜댔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식사 예절이 좀 부족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일은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편의만 챙겼습니다. 결국 몇몇 교우들이 식사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물어보니 다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랑 밥 먹는 게 불편해요. 윤 씨는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래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천은 안 하시는 분이죠.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식탁에서 배려할 줄 모르면 진짜 신앙이 아니구나.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작은 일상에서 진심이 드러나는구나.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신앙도 학식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본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가?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자기 욕구가 항상 우선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음식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눠 먹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집어먹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나누기보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도, 기회도, 관심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배려하는가?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에게 매운 음식을 권하지 않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메뉴를 조정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진심을 보여줍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는가?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인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해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계산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매번 남이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낼 차례인데도 피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계산을 끝내고 오는 사람, 공평하게 나누려는 사람은 믿을만합니다. 여섯째, 식사 후 정리를 돕는가? 다 먹고 나서 그냥 일어나는 사람과 그릇을 모으거나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해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과도하게 비싼 것을 주문하지 않는가? 누가 계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상대방이 낸다는 걸 알면서 제일 비싼 걸 고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머릿속에 두고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한두 번의 식사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식탁에서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무조건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지 않는 것,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는 것,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고 받아들이면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친구 관계라면 좀 더 자유롭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점점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하고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빠지면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불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첫 만남부터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깊게 발전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식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감사를 표현하는가, 절제할 줄 아는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식사 예절이 단순히 젓가락질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함께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음식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고 정리를 돕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 외모 같은 것들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일상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을, 큰 자리에서의 모습보다 일상에서의 태도를 보라는 것. 특히 식사처럼 평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